41페이지 77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설문부터 실질이자율 밑줄, 그 다음에 소비자의 미래소득의 증가, 실질이자율도 상승하고 미래소득도 증가했을 때 소비자가 차입자, 대여자인 경우 각각의 대체효과, 소득효과에 따라서 거기 최적 소비와 저축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봐라. 이건데요. 이 다기관 모형의 기초를 기본 모형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체크를 좀 합시다. 기본 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시장 이자율 R로 얼마든지 저축과 차입이 가능하다. 그 밑에 밑줄 긋고 그게 완전 자본시장 가정이에요. 완전 자본시장 가정. 얼마든지 차입과 저축이 가능하다. 나중에 유동성 제약 모형에 가면 이제 이 차입 제약이 가면 그렇지가 못하죠. 불완전 자본시장 가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수식의 예산 제약 하의 효용 극대화.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거의 이 다기관 모형을 제약식만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효용함수하고 제약식을 별도로 써놨습니다. 효용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는 시점 간 소비의 평준화를 추구한다. 밑줄. 여러분이 소비함수에 레온티에프형 소비함수를 줄 수 있습니다. 레온티에프형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평준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평준화하지 않아. 그런데 그 밑줄 봅시다. 원점에 볼록한 무차별곡선이라면 컨섬션 스무딩 효과가 나타난다. 예산 제약식은 1기와 2기의 총소득의 현재 가치 합을 뭐 한다는 거예요? 1기와 2기에 골고루 나누어서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기간 간 최적 선택의 조건 별표하고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예산 제약식 접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그 수식 쓰면 항상 그 밑에 해석을 좀 해주세요. 현재 소비 한 단위 증가에 따른 한계 편익, 이게 MRS 값이죠. 그리고 한계 기회비용, 같아지는 수준에서 최적 소비가 이루어진다. 따로따로 좀 잠깐씩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이자를 상승한 경우. 요 실질이자를 상승한 경우. 현재 소비 C1과 미래 소비 C2 평면에, 현재 소비, 미래 소비 평면에, 좀 가팔라질 거니까 처음에 좀 완만한 형태의 이런 평생 예산 제약식을 하나 표시를 해봅시다. 요게, 현재 평생부 전체를 현재 소비하는 경우, 현재 전혀 소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평생부에다가 원금과 이자가 붙은 것만큼 소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산 제약식을 이렇게 프레젠트 밸류와 1 플러스 R 프레젠트 밸류, 이걸 다르게 어떻게도 쓰나요? 퓨처 밸류 이렇게 쓰기도 하죠. 퓨처 밸류, 미래 가치. 초기 부전점을 하나 찍을 텐데 저축자를 한번 성정해 보겠습니다. 대여자. 그러면 이쪽에 초기 부전점이 있어야 나중에 여기가 시원하게 나오겠죠. 이쪽이 치우쳐서 초기 부전점을 찍어야 나중에 시원하게 이쪽이 나온다고. 이 초기 부전점을 예컨대 2제로. 그러면 1기의 소득이 Y1-T1만큼, 2기 소득은 Y2-T2만큼 이렇게 초기 부전점이 있을 것이고, 이자율 상승하면 어때요? 요만큼의 뭘 하면? 저축을 하면 나중에 원금 이자가 붙어서 이만큼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원금 이자 크기가 커지는 이렇게 커져. 그래서 차입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차입하게 되면 예전에는 요만큼밖에 요만큼만 갚으면 됐었는데 이자가 높아지면 더 많이 원금 이자가 붙으니까 이렇게 예산 제약이 어디 중심으로? 요 초기 부전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한다. 예산 제약식이? 그럼 무차별선을 우리가 그리기 전에 초기 부전점을 한 점 이렇게 찍어 볼게요. 여기 초기 부전점 한 점 있다. 이제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보상을 정확하게 합시다. 두 가지 보상이 있죠? 실질소득을 제거하면 대체효과인데 그 실질소득을 제거하는 과정이 슬러치기 보상과 힉스 보상이 있어. 그러면 초기 부전점을 지나도록 여기까지 돌리면 이게 슬러치기 보상이고, 힉스 보상은 항상 최소 지출액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무차별선을 대충 그리지 말고 이렇게 요 점 한 점하고 요렇게 또 한 점을 찍어서 무차별선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이게 대체 효과야. 그래서 최초의 A점이 소비점이라면 A점의 소비점에서 C1 그리고 대체 효과를 반영하는 이런 C1 프라임 이렇게 이거 대체 효과 B점. 소득 효과는 이제 대체 효과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A점의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올려 버리면 예컨대 소득 효과 더 작다고 하면 이런 점이 C점이 되겠죠.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또 지나는 이런 형태로 지나는. 그래서 이 자로 떨어지면 효용이 I0, I1로 이렇게 효용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C점에서 소득 효과가 지금 더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자율 상승 시 대체 효과는 대체 효과 어떻게 생겼어요? 항상 대체 효과는 상품이든 요 자본이든 또 임금이든 노동의 가격이든 항상 더 비싼 거는 적게 쓰고 저렴한 건 많이 쓴다. 이게 대체 효과는. 그래서 뭐가 비싸졌어? 뭐가 비싸졌어요? 요 이자는 뭐의 기회비용이에요?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죠.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 그래서 요 C1 이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소비하지 않고 요 높은 이자로 저축하게 되면 미래 소비를 훨씬 더 늘릴 수 있으니까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높아진 거죠. 이걸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 증가 혹은 현재 상대가격 상승 이렇게 말하고 기회비용 올라가면 당연히 현재 소비를 줄이겠죠. 미래 소비를 늘리고 요거 이렇게. 두 번째 소득 효과는 얘가 이제 저축자냐 차입자냐 달라질 거예요. 저축자냐 차입자냐. 이 저축자라면 똑같은 원금을 맡겨도 이제 똑같은 채권을 갖고 있어도 더 수익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걸 플러스 정해소득 효과가 발생하고 정해소득 효과. 실제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다 늘겠죠. 플러스. 이렇게. 자, 차입자는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음의 소득 효과가 나타나고 따라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다 마이너스로 가져가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재 소비에만 관심이 있다면 현재 소비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 저축자 차입자 다시 말하면 가계가 흑자 가계와 적자 가계가 서로 절반씩 있다고 하면 요 부분은 서로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요게 뭐의 변화에 따라서 요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요 현재 소비는 감소한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가정하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는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C1은 이렇게. 이게 이제 다기관 모형에서 첫 번째 우리의 결론이에요. 소비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자율의 감소 함수다 이것입니다. 요 소비 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자율의 감소 함수야. 우리 요거를 얘기하려고 해요. 이자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소비는 낮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소비는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이자율의 감소 함수인 우리가 소비를 다기관 모형에서 필요로 한다. 두 번째, 소비는 평생부의 증가 함수이기도 하죠. 평생부의 증가 함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 추가로 그래프를 여기다 또 처음부터 우리가 고려해서 그리면 쉬운데 우리가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요 이자율 상승과 마찬가지로 또 미래 소득이 Y2가 이게 증가하게 되면요. Y2가 증가하게 되면 요 점이 요 초기 부전점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초기 부전점이 이렇게 이 원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요 예산선이 바깥으로 쭉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 점에서 최초의 소비점, 대체 효과를 반영한 소비점, 그리고 소득 효과를 반영한 소비점이 이 점인데 어디까지 나가겠어요? 얘가 요렇게 더 나가겠잖아요. 요렇게. 그리고 소비는 뭐 이런 점에서 결정이 되겠죠.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그려낼 수 있으면 되겠어요. 미래 소득이 얼마만큼 증가했어, 지금? 요렇게 증가했네. 미래 소득이 굳이 그려보면, 요렇게. 미래 소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Y2, Y2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미래 소득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자율 변화에 따른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뭐 그래프만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앞으로 다시 넘어와 봐요. 소비자의 세금이 이번 기에 델타 T만큼 증가했다 밑줄. 이번 기에다 밑줄. 이번 기에만 증가했어. 그 밑줄 긋고, 그러면 일시적인 소득 감소죠. 일시적인 소득 감소. 금기의 소득 감소예요. 일시적인 금기의 소득 감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번에 세금 걷으면 나의 소득이 떨어져 버리는데요. 금기에 나의 소득이 떨어져 버리는데, 이 금기의 소득 감소는 앞을 봐요. 금기 소득 감소는 금기 소비 감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득 감소에 물론 한계 소비 성향만큼 이제 소비가 감소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 소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미래 소비는 변화가 없다고 하면 금기 소득 감소는 금기 소비 감소로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다기가 모형은 뭘 추구한다고? 뭘 가정한다고? 소비의 평준화를 가정하기 때문에 금기 소득 감소는 일부는 금기 소비 감소를, 일부는 다음 기의 소비 감소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기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미래 소득에서 일부를 차입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평면 그려보세요. 평면을 그려봐. 눈으로 보지 말고. 네. C1, C2 평면. 평생 예산 제약식을 나중에 안쪽으로 들어올 거니까요. 바깥에 하나 그려요. 바깥에. 그래프 크게 그립시다. 크게 큼직큼직하게. 자는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죄송해요. 지금 기분 강의도 아닌데. 자를 대고 평소 연습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초기 부전점을 우리가 저축자로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초기 부전점을 C1 쪽에 치우쳐서 하나 한 점 찍어요. 그리고 1기의 조세를 늘리면 1기의 소득이 감소하는데 평생부의 감소를 가져오나요? 그렇죠. Y1, Y2 합이 이게 지금 평생부니까 Y1이 당연히 줄어요. 평생부가 안쪽으로 떨어져. 안쪽으로. 평생예산 제약식 안쪽으로 보내세요. 초기 부전점 한 점 아까 찍었는데 그 점에서 어디로 가야 돼? 금기의 소득만 감소하지 다음기 소득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수평의 점선상에 쫙 있어야겠죠. 응? 최초의 소비점 한 점 찍으세요. 저축자 구간의 소비점 한 점 찍고 수평 수직의 점선을 보내서 소비 규모만 한번 판단을 해둡시다. 그거보다 평생부가 줄었으니까 그 안쪽의 평생부 예산선상에서는 현재와 미래 소비가 골고루 줄게 가야 되겠죠. 대각선으로. 그렇죠. 대각선 방향으로.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뭘까요? 저축 규모예요. 저축 규모.
저축 규모를 한번 표시해봐요. 저축 규모가 보니까 늘었어요, 줄었어요? 미래에서 일부 갖다 쓰니까 차입이 느니까 저축 규모는 줄어야 되죠. 응? 내가 그걸 그려봤더니 더 크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잘못 그린 거야.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려야 되겠죠? 차입 규모가 줄으니까, 차입 규모가 느니까 저축이 줄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앞에 다시 문제를 보면 3번 설문에는 세금이 영구적으로 증가한 경우 밑줄 그으세요. 영구적으로 증가했어. 그러면 Y1도 감소하고 Y2도 감소하는 거죠. 일기소득도 이기소득도 감소해. 영구적으로 감소해. 그러면 내가 소비의 평균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기소득 감소해서 일기소비 줄이면 되고 이기소득 감소해서 이기소비를 줄이면 되니까 굳이 저축을 변화시킬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 평면 그려서 평생 예산 제약식 C1, C2 평면에 그리고 저축자를 또 그려봅시다. 저축자를 그러면 C1 쪽에 좀 치우쳐서 초기 부전점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고 소비점도 찍어보고 최초의 소비점 그 저축 규모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저축 변화 있을 거라고 없을 거라고? 없을 거니까 자 그만큼 나중에 이제 소비점과 초기 부전점을 찍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부전점을 잘 찍어야죠. 왜?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이 같이 주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초기 부전점이. 그리고 그 초기 부전점에서 방금 위에 그렸던 저축의 크기하고 똑같이 수평선을 쭉 그려가지고 소비점을 그 다음에 찍어야 되겠죠. 아무데나 소비점 찍어놓고 나중에 다르네 이러면 안 되지. 다 됐죠? 자 보세요 이제 24번을 보세요. 일시적인 소득 감소는 거기 초기 부전점 2제로점 찾아봐요. 그 다음에 새로운 부전점 2원점 찾아봐. 그 2제로에서 2원으로 화살표를 하고 2제로에서 2원으로 화살표를 해요. 현재 소득만 감소했으니까.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그거 아니고 저 밑에 거. 네. 지금 딴 생각하는 거 아니죠? 2제로에서 2원점으로 화살표. 초기 부전점만 현재 소득만 줄었다. 그리고 거기 저축의 크기가 줄게 그려져 있죠? 잘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영구적인 소득 감소. 거기다가 Y1, Y2 둘 다 감소한 것입니다. Y1, Y2 감소한 거야. 그러면 Y1 감소에 대해서 C1 줄이면 되고 Y2 감소에 대해서 C2 줄이면 되니까 저축의 변화가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초기 부전점을 찾아봐요. 2제로점. 여기서 2원으로 가는데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이 같이 줄여야 되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지금 줄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저축의 규모가 똑같이 소비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시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설명 부분은 보시면 되겠어요. 설명 부분은 그 위에 설문위에 금기 소득이 변한 거, 그 다음에 밑에 금기와 다음기 소득이 동시에 변한 거. 그 244페이지 보면 동시에 영구적으로 변한 경우는 저축 증가 또는 감소 없이 밑줄. 저축의 증가 또는 감소 없이 기간간 소비를 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영구적인 소득 감소분만큼 감소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소득이 영구적으로 감소한 거에 대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
일시적인 감소에 대해서 한계 소비 성향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왜? 소득을 그 해당 기수의 소득 변화가 해당 기수의 소비 변화를 가져올 거니까. 그렇죠? 소득 변화에 따른 한계 소비 성향이 바로 그 개념이니까. 영구적인 소득 변화가, 영구적인 조세 변화가 한계 소비 성향이 크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그 정도 했으면 되겠습니다. 뒤에 뭐 이자 소득세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여러분 247페이지 거기는 지금 문제 그것만 체크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소비자는 가능하다면 매기 일정한 소비를 원한다고 하자. 밑줄. 이 설문 하나를 가지고 뒤에 그래프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 무차별선이. L자로 생겼네. L자로. 레온TF.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분전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문제에서 주는 거 그대로 그냥 점만 찍을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56페이지 82번 문제. 256페이지 82번 문제. 정운찬저에 있는 문제인데 좋은 문제 같아요. 보시면 항상소득가설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유로 지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재정위기 밑줄 그으세요. 재정위기. 이 국가 채무 문제, 이 재정위기를 불러온 국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긴축정책을 써야 되겠죠. 너무 방만하게 재정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재정위기가 왔으니까 정부 지출을 줄이고 밑줄 조세를 늘리는 재정긴축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자. 이게 항상소득가설에 기초해서 국가 채무 증가가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두 번째는 이 실정 문서의 결과 항상소득가설이 시사하는 내용이 기각되어 버렸다. 기각됐다. 맞지 않다 이거예요. 현실에서 항상소득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냐. 얼른 내용들이 답이 다 떠오르나요? 현실에서 항상소득가설의 반대쪽에 있는 이론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비판할 거니까 다 반대쪽에서는. 항상소득가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이니까 통화주의고 통화주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합리적 기대를 집어넣으면 미래적인 소비함수가 된다 이것입니다. 미래적인 소비함수. 그래서 이 합리적 기대 이론과 반대 쪽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새 케인즈 학파일 거예요. 그래서 새 케인즈 학파 이론을 가져가면 된다 생각이 들면 이제 새 케인즈 학파 이론에서 이 정부 지출이 변하냐 안 변하냐 뭐 이 얘기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소득에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봅시다. 밑에 바로 예시답안을 좀 보시면 항상소득가설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항상소득은 소비가 뭐의 함수다? 항상소득만의 함수지 뭐의 함수가 아니다? 임시소득의 함수가 아니다. 항상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은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그 항상소득은 또 뭐라 그랬어요? 평생부로부터 1기, 2기, 3기, 매기 나올 걸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수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항상소득가설은 거기 밑줄 긋읍시다. 소비가 항상소득의 함수이며 그 밑줄 긋고 지난번에 소비 함수를 어떻게 썼어요? 써봐요. CP, Permanent Consumption은 델타 YP 이랬잖아요. 항상소득은 함적기대 방식을 통해서 예상되는 미래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그랬고 거기 항상소득을 도출하는 식도 한번 써보세요. 기억나나요? Present Value equal 그래서 Present Value equal YP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YP 플러스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YP 뭐 이렇게 해서 무한 등비급수다. 그 계산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CP equal 델타 그 다음에 뭐였어? R분의 1 플러스 R이에요. 1 플러스 R분의 R이에요. 1 플러스 R분의 R 1 플러스 R분의 R 프레젠트 밸류
그 정도는 이제 암기하고 있다 이거죠. 거기 다음 줄표에 예측 가능한 정책 또는 충격. 예측 가능한 것은 이미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되면 그 위에 합리적 기대 방식에다 밑줄 긋고, 합리적 기대를 하면 다 어디에 반영이 됐어요? 민간의 기대에 이미 다 반영됐어.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별표. 특정 시점에서 소비가 변했다고 한다면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예상되지 않은, 예측되지 못한 항상소득의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비가 변한 것이다. 예측되지 못한 소득의 변동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게 항상소득이 아니고 임시소득의 변화라면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하다. 그 내용이. 소비함수를 쓸 수 있고 그 소비함수 밑에다가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 채무 문제는 거기다 별표. 국가 채무 문제는 이렇게 위기가 오면, 재정 위기가 오면 일시적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조세를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거기다 몇 줄. 국가 채무 문제는 일시적인 소득 변화가 아닐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조세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게 평생 부를 줄인다 밑줄. 평생 부를 줄이면 아까 우리가 소비함수 써놨어요. 그 평생 부의 감소가 뭐예요? 항상 소득의 감소일 것이고 항상 소득의 감소는 항상 소비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 감소. 그래서 그 위에 1번 문제가 뭐였어요? 국가 채무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뭐죠? 평생 부의 감소에 따른, 평생 부의 감소에 따른 항상 소비의 감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항상소득 가설과 대척점에 있는 이론을 거기 유동성 제약, 근시안적 소비, 이게 다 리카도 대등 정리의 가정의 한계죠. 세케인이가 주장하는 한계예요. 첫 번째는 유동성 제약이라는 것은 그 별표 유동성 제약. 금융시장의 불안전성 밑줄. 첫 번째, 금융시장이 불안전하다. 얼마든지 내가 시장 이자율로 빌리고 빌려줄 수 없다. 사람들이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차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현재 소비가 현재의 소득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뭐라고 써놔야 돼? C1이 Y1-T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밑줄 긋읍시다. 현재 소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게 뭐라고? 뭐의 민감성? 현재 소비에 현재 소득에 대한 민감성. 자, 그려보세요. 빠른 속도로 옆에 연습장에다가. 유동성 제약입니다. 유동성 제약이 있고, 그리고 뭐가 늘었어? 뭐가 늘어요? 줄었지. 뭐가 줄어? 현재 소득이. 현재 소득이. 지금 재정 위기고 국가 채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부 지출을 줄이고 조세를 늘렸다. 그러면 긴축 정책이니까 현재 소득이 당연히 줄 거예요. 그러면 예산 집합 자체가 안쪽으로 줄어들죠. 중요한 건 뭐예요? 초기 부전점이 어떻게 온다는 거야? 평행하게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초기 부전점이. 이걸 고민하고 있으신 분 계시네. 요 C1, C2 평면에 기본적으로 아무런 차입 제약이 없으면 이런 점선에 평생 예산 제약식일 텐데, 이렇게 뭐가 있어요? 지금 차입 제약이 있다고 하면 여기 y1-t1만큼, 그리고 여기가 y2-t2일 것이고 y2-t2인데 이게 초기 부전점이고 초기 부전점 2제로점. 이게 뭐가 줄었을 때?
요 G1이 감소하거나 뭐 T1이 증가하거나 이게 다 긴축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 요게 소득의 감소로 가져올 것이고 일기소득의 감소다. 일기소득의 감소는 뭐의 감소로? 평생부의 감소로 연결될 것이고 이 평생부가 감소한다면 요게 프레젠트 밸류, 요 퓨처 밸류이기 때문에 요 퓨처 밸류 여기 프레젠트 밸류 요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약이 있을 거라는 것이고 이 제약이 초기 부전점이 어떤 점에서 E0점에서 E1점으로 이렇게 초기 부전점이 가면서 소득이 지금 Y1 마이너스 T1의 요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소비점이 뭐 어디로 가겠어? 지가 유동성 제약인데 요렇게 가지 요렇게. 응? 소비점이 1로 가면서 효용도 I0에서 I1으로 이렇게 효용이 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관심사는 뭐예요? 요 일기 소득이 줄었을 때 유동성 제약 하에서는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기 소비로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의 평준화가 나타나지 않아. 평생 부는 줄었는데도 일기 소득 감소가 일기 소비 감소로 과잉 민감성,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에 과잉 민감하다. excess sensitivity, 과잉 민감성. 두 번째는 거기 현재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그 수식에다가 박스를 쳐놓으세요. 델타 Y1, 델타 C1 이퀄 1 이 박스. 이게 현재 소비 한계 현재 소득에 따라서 현재 소비만 변하니까 현재 소비 한계 소비 성향이 현재 한계 소비 성향이 1이다. 현재 소득이 불변이고 거기 미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현재 소비가 전혀 변하지 않는 과잉 둔감성 현상이 나타난다. 미래 소득이 변하면 자 미래 소득이 변한 경우 그래프 그려보세요. 현재 소득 변화 없으니까 이 초기점에서 아무런 예가 변화가 없고 미래 소득의 변화만 나타나겠죠. 현재 소득은 아무런 변화 없고 그래서 쭉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려보세요, 여러분. 미래 소득 변화가 현재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과잉 둔감성이다. 뭐 미래 소득이 증가해도 현재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미래 소득이 감소해도 현재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미래 소비만 변화시키는 거 이게 과잉 둔감성. 그 유동성 제약 두 개 그래프 밑에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 소비는 현재 가처분 소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밑줄 그읍시다. 현재 국가 채무가 막대해서 향후 조세 증감 및 미래 가처분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비 규모는 항상 소득이 예측하는 것 규모보다 작게 나타날 수 있다. 미래에 조세 증가 별 관심 없다 이것입니다. 근시안적 소비 항상 소득 가설의 분석 및 위의 유동성 제약에 따라서 그 합리적인 소비자 밑줄 이 합리적인 소비자 얘를 기본 가정으로 하는데 만약에 거기 미래보다는 현재 만족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있다면 소비자의 행태가 근시안적 바로 눈앞에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향후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현재 소비를 그렇게 크게 줄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이 예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비 감소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83번 문제 그 항상 소득 가설의 아주 정말 간단한 초등학교 계산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260페이지
기출을 보시면 260페이지. 일국의 자본 형성의 주 원천은 저축이다. 저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과소비 문제 밑줄, 과소비, 저출산 고령화 밑줄, 이런 것들이 다 인구 통계에 변하고 이게 저축률을 감소시킨다 밑줄. 족벌했네요. 저축률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이러한 저축률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항들의 답을 해봐라 이런데, 저출산 고령화 밑줄. 이 저출산 고령화, 이걸로 인해서 경제 주요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것인데, 특히 항상소득 가설을 이용하라고 했네요. 이 고령화가 현재 소비 수준, 다른 거 말고 소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봐봐라. 그 문제 먼저 보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가 특히 그 항상소득 가설에서 고령화가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항상소득 정의 우리가 봤던 거 이미 봤고, 그 항상소득 가설에서의 소비 및 저축 2번 보세요. 그 소비는 항상소득에 비례한다 밑줄 긋고, 그 밑에 소비 함수 써져 있습니다. 밑줄 알파 yp 이랬네. 뭐 델타 yp 일어나 뭐 다 똑같은 얘기죠. 저축은 밑줄 긋읍시다.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것이다. 소비가 뭐니까 알파 yp니까 yt에서 알파 yp를 뺀 것이 저축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 함수나 소비 이론이 나오면 반드시 소비 함수 이런 정도로 써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도출관이 이런 거 필요 없어. 3번 보면 고령화가 현재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 밑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령화가 되면 내가 은퇴 이후에, 예전에는 80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90, 100살 뭐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좀 까마득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일찍 뭐 가는 것도 좋을 텐데. 나중에 그 나이 되면 또 그렇게 생각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령화는 개인의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밑줄. 그러면 은퇴 시점이 60살, 62살 뭐 이건 뒤로 별로 너무 멀리 가지 않잖아요. 지금 아직 은퇴 시점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 항상소득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평생 벌어들인 소득은 정해져 있어 60살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10년만 살 줄 알았더니 한 30년 산다 이러면 너무 그런 편견을 짓지 말고요. 예. 따라서 평균적인 소비 수준도 하락한다 밑줄. 평균 소비 수준 하락. 은퇴 시점이 함께 연장되는 경우라면 불분명할 테다. 그건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사회적 고령화. 사회적 고령화는 근로계층과 은퇴계층 밑줄. 그 중에 은퇴계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하는 사람들보다 이제 일손 놓고 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고령화는 근로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거기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의 1인당 연간 소득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항상 소득이 증가하면서 평균 소비 수준은 상승할 수 있다.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소득은 없지만 소비는 해야 되니까 당연히 소비가 크게 늘고 반대로 저축은 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거기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감소는 밑줄. 이 대부자금 시장에서 보면 뭐를 줄여요? 대부자금의 공급을 줄일 것이고,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평면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이자율이 상승해요. 저축 곡선 좌측 가게 되면. 그러면 투자가 감소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감소할 거니까 이 소득이 감소하면 당연히 소비를 줄이는 힘도 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두 가지 고령화 얘기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은 다 아는데. 2번 설문은 올라가고, 2번 설문. 금융제도 또는 세제의 변화. 역시 가계 소비와 저축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이 밑줄 긋읍시다.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제한했다.
이런 제도 변화가 단기적으로 민간 투자, 국민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해봐라. 이 단기에다가 동그라미, 케인즈 모형에다 동그라미. 케인즈는 단기적인 시방의 시각에 초점이 있으니까. 이 케인즈 모형은 케인즈 단순 모형이 있고요. ISLM이 있겠죠? 케인즈 단순 모형에 ISLM이 있어. 단순 모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요? 투자가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외생 변수, 투자가 이자로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변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의 직접적인 효과를 좀 보시면 261페이지 오른쪽 단락에 보면 신용카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지금 소득은 없는데 다음 달에는 소득이 있을 것 같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차입을 하는 거죠, 신용카드는. 내가 지금 현금 있으면 현금 써버리면 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미래 소득을 빌려와서 차입해서 쓰는 거잖아요, 신용카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동성 제약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면 차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신용카드를 못 쓰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거기 보세요. 정부의 신용카드 발급 제한은 밑줄 긋읍시다. 많은 가게가 미래소득을 담보로 차입을 할 수 없는 차입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매번 측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가계 중에 50%는 차입 제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 모형에서 차입 제약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보면 왼쪽 그래프 보세요. 왼쪽 Y1 E D0 거기에 덧칠을 하나 해놔서 예산 집합이 그만큼으로 축소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오른쪽에 삼각형 면적 거기에 빗금을 쳐서 차입 구간이 이 차입 예산 집합이 일부가 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고 그러면 초기 부전점 초기 선택점 A점에서 E점으로 가면서 효용이 감소하겠죠. 현재 소비는 당연히 줄고 그 A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수평축으로 끌어내요. A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수평축으로 쭉 끌어내려요. 그래서 거기가 C1 스타죠. C1 스타. 그만큼 소비했어요. 그런데 Y1 옆에다가 컴마하고 C1 프라임 이렇게 치세요. C1 프라임. 그래서 현재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오른쪽은 별 의미 없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이 차입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도 신용카드를 쓰죠.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 발급 제한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안 써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 점에서 아무런 소비 변화가 없을 거예요. 단순 모형에서 분석인데 그 투자가 독립 투자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뒤에 그래프 좀 보세요. 케인즈 단순 모형. ISLM 모형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 케인즈 단순 모형에 먼저 투자가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수평선의 형태로 나와 있죠. 그 옆에다 써놔 독립투자. I equal I 바. I equal I 바. 소득에 영향을 받진 않아요. 저축은 당연히 소득의 증가함수로 이렇게 나와 있고 S equal SY. 저축은 증가함수. 자, 방금처럼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게 되면 이제 소비가 줄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소비 감소를 소비 감소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 SS S 프라임으로 화살표하고 저축의 증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저축이 증가한 거예요. 국민저축이. 투자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E점에서 A점으로 화살표를 하고 소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Y0에서 Y1으로 줄어버린다.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이 늘면 당연히 총수요가 감소하니까 소득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저축을 늘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이 이렇게 감소해버리고 그 S0 있죠? S0 민간 저축은 변화가 없습니다. 민간 저축은 변화가 없어.
여러분, 투자가 소득의 증가 함수라면, 앞으로 보세요. 투자가 소득의 증가 함수라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저축은 줄겠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투자 곡선이 수평이 아니고 이제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투자 곡선을 그리고 저축이 늘어서 S0에서 S1으로 상방 간다고 해보면 비교를 하려면 같이 그려도 좋겠네요. 그렇죠? 수평의 투자 곡선하고 우상향하는 투자 곡선을 같이 그려서 분석을 해도 좋겠는데 저축이 S0에서 S1으로 그러면 처음에 소득 수준이 여기에서 여기로 아니면 여기로 그래서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줄을 것이다. 유발 투자를 고려하게 되면 독립 투자일 때 유발 투자의 경우는 소득의 감소폭이 훨씬 더 크고요. 두 번째, 요 민간 저축도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ISLM 모형 봅시다. ISLM에서 소비가 감소하면 IS1에서 0에서 1으로 화살표하고 소비 감소했어요? IS0에서 IS1으로 총수요 감소하니까 아직 안 그렸나요? 먼저 그리고 그 오른쪽 그래프에 소비 감소는 IS0에서 IS1으로 화살표했어요. 그러면 A점에서 E점으로 E점에서 A점이든 A점이 E점이든 이동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자율 R0에서 R1으로 화살표. 이자율 하락하니까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설명 부분 보세요. 소비 감소 효과, ISLM 모형 소비 감소 효과, 독립 소비가 감소하면 밑줄, IS 곡선 좌측가고 국민소득 감소하지만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투자가 증가하고 이자율 떨어지면서 투자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증가하겠죠. 투자가 이자를 감소함수일 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함수다 밑줄. 이렇다면 국민소득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소득 감소는 투자와 민간저축을 끌어내릴 거니까 불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쉴게요.